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아는 변호사 이지훈입니다. 저에게는요, 남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2001년이었고요. 저는 신림동에 사법시험 1차 시험을 보기 위해서 신림동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1차 시험을 일주일 정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제가 불안하잖아요. 불안하고 초조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엄마한테 이제 위로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를 합니다. 불행히도 제 남동생이 있었던 거죠. 제 남동생이 전화를 딱 받았는데 목소리만 들어봐도 밤새 오락을 해서 굉장히 피곤한 목소리, 피곤에 쩔은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하니까 남동생이 저한테 한마디를 해줬죠. 위로를 해줬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누나, 과정보다 결과가 중요한 거 알지? 그렇게 얘기를 해줬죠. 근데 놀랍게도 저는 그 말을 듣고 큰 위안을 받았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고 다시 도서관으로 들어가서 그해 1차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험이란 그런 거죠. 과정보다 결과가 중요한 거죠. 근데 이 말이 여러분 공정하게 들리시나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느낀 바로는요. 시험만큼 이 세상에서 공정하고 정직한 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시험 공부는요. 열심히 하면 붙고요. 열심히 안 하면 떨어지죠. 이건 100%죠. 만약에 누군가가 나 시험 봤는데 떨어졌어. 그러면 이유는 두 개뿐이죠. 첫 번째는 시험에 붙기 위한 기술을 몰랐거나 두 번째는 열심히 안 했죠. 그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흔히들 고시 공부를 뭐라고 하나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방법은 한 가지뿐이죠. 밑이 빠져 있으니까 빠지는 속도보다 더 빨리 부으면 물은 차죠. 독은 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을 수 있는데 제가 그 기술, 공부에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그 7가지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동기부여입니다. 내가 이 공부를 왜 하는가, 특히 이 시험을 왜 보는가에 대한 자기 자신을 설득시킬 수 없으면 공부를 시작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과 에너지가 한정돼 있잖아요. 아무 것에나 다 쏟아 부을 수가 없죠. 그래서 첫 번째는 동기부여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환경 세팅입니다. 환경, 누구에게나 공부가 잘 되는 환경은 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집에서 잘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도서관에서 잘 돼. 어떤 사람은 칸막이가 있는 책상에서 잘 되고 어떤 사람은 탁 트인 책상에서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환경이 내가 가장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그런 환경을 공부 초기에 만들어야 됩니다. 심지어 책상도 그 공부가 잘 되는 환경이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내가 책상에 앉았는데 등 뒤에 문이 있으면 공부가 잘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경험치에 의해서 보면 공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가 뺏긴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환경 세팅입니다. 세 번째는 시간이에요. 공부를 잘하는 놈이나 공부를 못하는 놈이나 하루는 얼마죠? 24시간이죠. 그러면은 그 24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 그거를 정해야 돼요. 자, 고시 공부를 해.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시험이 사법시험이라고 치면은 그러면은 24시간 중에 그 사람은 뭐 20시간을 공부하나요? 아니죠. 공부에 필요한 시간은 그러니까 내가 몰입하는 시간은 딱 10시간이면 됩니다. 단지 어려운 게 뭐예요? 그거를 오래 해야 된다는 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10시간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는 정리입니다. 정리. 자, 시험은 결국은 뭐예요? 암기죠. 암기가 되려면 결국은 정리가 돼야 암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가 돼야죠. 그래서 이해도 안 되고 정리도 안 된 상황에서 나는 암기가 안 돼.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당연히 아무도 안 돼요. 그거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핵심은 정리예요. 정리. 다섯 번째는 우리가 많이 간과하는데 바로 체력입니다. 시험은요. 내가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장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레이스를 완주해야 돼요. 마지막 골인을 해야지 합격도 있고 불합격도 있는 거지. 그 골인점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100m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요. 선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라톤 42.19km를 준비하는 선수가 있어요. 그러면 두 사람은요. 그 시합에 임하는 마음가짐과 체력이 어때야 돼요? 당연히 다르겠죠. 시험이라는 건요. 마라톤이에요. 근데 내가 마치 100m를 달리는 사람처럼 초반에 다 쏟아부으면 어떻게 돼요? 내 에너지 막 20시간 공부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100m밖에 못 가죠. 그럼 나머지는 가보지도 못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전에서는 10시간 이상을 공부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오래 가야 되기 때문에 체력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꾸준하게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6번째는 멘탈입니다. 제가 이제 사법시험 2차를 다 보고 나서 학교에 복학을 하고 건강검진이라는 걸 받게 돼요. 불행히도 그 이제 종양이 발견이 됩니다. 그게 난소에 이제 종양이 발견이 되는데, 이제 수술을 해야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악성인지 양성인지 알 수가 있는데, 다행히도 그게 이제 종양에 불과해서 제거하는 걸로 끝이 났는데,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저는 큰 충격을 받았죠. 근데 그리고 나서 12월 달에 2차 시험 발표가 났는데 제가 떨어진 거예요. 불합격. 그럼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힘든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12월이니까 어떻게 돼요? 저는 복학을 했고 학교 기말고사가 닥쳐 있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살면서 그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을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그때 제 하늘이 무너져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멘탈이 붕괴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뭘 해야 될까요? 자, 내가 하늘이 무너져, 나의 하늘이 무너져 내리고 있어. 그럼 우리 뭘 해야 되죠? 그때는요,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전 뭘 했을까요? 자, 당장 기말고사가 닥쳤죠. 그러면은 기말고사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시험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12월 말에 신림동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다시 사법시험 1차 준비를 해야죠. 열심히 이제 하는 거예요. 어땠겠습니까? 폐잔병이죠, 폐잔병. 시험은 떨어지고 몸은 또 아프고, 그런 상태에서 신림동에서 제가 느꼈던 거는 고독이라는 걸 느꼈어요. 너무 외롭고 힘들고, 그동안도 힘들었지만 지금은 정말 힘든 거죠. 그래서 공부에 필요한 스킬 7번째는요, 고독입니다. 고독을 이겨낼 줄 알아야 돼요. 공부는 혼자 하는 겁니다. 지금은 무슨 시간이에요? 몰입할 시간인 거죠. 그런 말들로 자기 자신을 계속 그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멘탈을 강하게 만들고 고독감을 극복해내야 되는 거죠. 내가 외로운 거는 사람한테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공부에 필요한, 그러니까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기 위한 7가지 스킬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저의 경험치에 의해서 나온 걸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7가지는 스킬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바로 포기하는 법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상실의 연속이에요. 무언가를 계속 잃어요. 실패한 것도 잃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안 되는 걸 계속 내 인생을 모두 바쳐서 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면은 포기하는 거. 근데 어떤 사람이 포기할 수 있냐면요, 내가 정말 내 최선을 다했을 때만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미련이 남아서 포기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될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공부하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7가지 스킬, 그래도 안 되면 포기하십시오. 포기하셔도 돼요, 그때는. 그래야지 다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까지 그 공부의 7가지 스킬과 포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저는 변호사가 됐습니다. 고군분투 끝에 변호사가 됐죠. 그러면은 제 삶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행복했을까요? 자, 31살에 변호사야. 그리고 가정도 이뤘어. 예쁜 아이들도 있어. 그러면은 행복한가요? 행복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저는 불행히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겉에서 보면은 너무 완벽한 그림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저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지?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나한테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였을까? 그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행복한 순간은 제가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에서 고려대학교 법학과로 편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이 고대 편입이 저의 인생을 바꿨고, 방향을 완전히 바꿨고, 저한테는 난 굉장히 행운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해줬던 일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자, 32살에 제가 보니까 그거는 행운이 아니었어요. 그게 바로 불행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이미 사법시험을 보겠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랬죠? 2년 다녔죠? 그 다음에 제가 고시공부를 3년 했습니다. 그리고 연수는 2년을 다 갔어요. 그럼 7년이잖아요. 7년 동안 제가 그만큼의 노력을 다른 일을 했으면 저는 지금보다 좀 더 저답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서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이제 심각한 우울증에 빠집니다. 우울증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우울증을 겪어보신 분 계시나요? 우울증이라는 건
과거에 대한 후회,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 불안으로 현재를 살 수 없는 게 우울증이에요. 저는 완전한 우울증에 빠져서 현재를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삶에는 제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변호사인 것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에 빠지다가 제가 어떻게 했냐면,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이제 그만 이 세상을 하직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그때 죽을 수 없었던 거는요, 뭐 대단한 깨달음 때문도 아니었고요. 뭐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저의 직업에서 오는 특수성인데요. 이제 부검을 저는, 그러니까 군 검사를 하면은 부검을 지휘합니다. 시뮬레이션이 돌아가죠. 자, 나는 어떻게 발견이 되겠지? 그리고 어떻게 위로 보고가 되고 신문 기사까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못했고, 제가 그때 얼마나 우울증이 심했냐면, 지금 보이는 사진을 보시면요, 저 사진이 제가 29살 때 찍은 사진이에요. 임관할 때 찍은 사진인데, 저 사진을 제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29살에 나는 저렇게 찬란하게 빛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나이인데, 나는 저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의 나는 저런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저 사진을 볼 수가 없어서 이렇게 덮어놨습니다. 이번 생은 망했어 하잖아요. 근데 정말 잔인한 게 뭔지 아세요? 자, 이번 생은 망했지만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망한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게 더 잔인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생망 하지만 그 정말 잔인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걸 살아야 되니까. 제가 우울증을 한 10개월 동안 알았는데 10개월 동안 제가 뭘 했겠어요? 주로 한 거는 원망이에요. 다른 사람 원망. 왜 그때 내가 이거 하는 거 말리지 않았어?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막 원망하다가 하다 못해서 하느님까지 원망해요. 다 원망해. 근데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나잖아요. 그 원망은 나한테 와야 맞는 거죠. 그런 과정을 10개월을 거치다가 결국은 나한테 옵니다. 제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었어요. 선택지가.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누가 봐도 괜찮은 삶이에요. 아니, 이상한 게 없거든요. 근데 그 삶에는 뭐예요? 내가 없죠, 내가. 내가 없지만 남들이 보기에 성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선택지는 나답게 사는 거예요. 진짜 나답게. 근데 그러려면은 다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새로 시작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고민 끝에 저는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예. 저는 더 이상 자기 기만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답게 살고 싶었어요. 제가 10개월 동안의 그 긴 우울증의 터널 속에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잊고 있었던 나라는 사람을 알게 된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도전하는 걸 좋아하고 새로운 걸 좋아하고 남들을 의식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법대로 편입도 했고 변호사 시험도 받고 그랬던 거인 거죠. 가장 나다웠던 게 만든 결과가 지금의 난데 지금의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닌 모습이 되어 있는 게 너무나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안 된다. 더 이상은 나를 기만하지 않겠다. 가장 나답게 살기 위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한 행동은 뭐였냐면요. 두 가지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혼을 했고요. 두 번째는 퇴사를 했습니다. 너무 극단적인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새로 시작할 수가 없어서 그런 결정을 했던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저의 그 약점일 수도 있는 이혼이나 뭐 퇴사 이야기, 그런 얘기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뭘까요? 그게 더 이상 저한테 약점이 아니기 때문이죠.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건 왜 그럴까요? 제가 바로 서 있기 때문이에요. 자, 결혼하는 거, 이혼하는 거, 뭐 직장 들어가고 퇴사하는 거, 내가 돈이 있고 없는 거 다 뭐예요? 그게 나은가요? 그거는 나의 외부적인 조건이죠. 그러니까 이벤트예요, 이벤트. 우리는 삶을 사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수많은 이벤트들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 것들이 나의 본질을 규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결정을 내렸고요. 지금 저는 그러니까 나로 회귀하는 중입니다. 다시 나로 돌아와서 나를 좀 더 알고 나를 세우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든든한 산처럼 나를 세우는 거죠. 제가 지금 43살인데요. 제가 43살 인생을 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인생이란 무엇이냐. 인생이란 각자의 삶의 태도, 그러니까 삶에 대한 각자의 태도를 만들어가는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나를 세우는 과정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나를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인생은 무슨 일이든지 발생할 수 있어요. 제가 무적이야, 무막이야라고 표현을 드리는데 우리는 바닥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요. 반대로 한도 끝도 없이 성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비약적으로 성공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유튜버입니다. 예, 변호사이자 유튜버죠.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요. 제가 큰 실패를 했어요. 정말 인생에 큰 실패를 했고 그리고 작은 성공도 했죠. 그 성공 뒤에는 또 다른 넘어야 될 벽이 있는 거예요. 경계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경계를 계속 넘어가는 게 인생이에요. 근데 제가 했던 그런 작은 성공과 큰 실패를 여러분들과 공유하면서 여러분들이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리고 저보다 좀 더 빨리 저는 30대 중반이 넘어가서야 비로소 인생의 의미를 찾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빨리 인생의 의미를 찾기를 바라는 마음에 유튜브를 합니다. 근데 유튜브를 할 때 주변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별로 좋은 반응은 아니었어요. 예. 사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의 성공을 그렇게 바라지 않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쓸 필요는 전혀 없어요. 저는요. 시도와 모색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바로 가장 저다운 거고요. 그렇게 할 때만 나를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세우고 어떻게 돼요? 경계를 넘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의 경계는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를 넘으면 다른 경계가 있어요. 그 경계를 넘어가는 게 우리 인생인 거고요. 내가 제대로 세워져 있어야지 그 경계를 넘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경계의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 끝에는 인간으로서 뭐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닌 그냥 한 명의 인간으로서의 가장 자유로운 삶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의 지난 삶과 앞으로의 삶이 여러분들 각자를 세우고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삶을 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와.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브 아카데미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신용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어 배우러 학원에 다녀보신 적 있죠? 네. 과외도 해보고 인터넷 강의도 들어보고 좋은 책을 사서 혼자서 할 수 있는 공부도 많이들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좋은 책을 사서 보고 좋은 강의를 찾아서 들어도 영어가 잘 늘지 않는다고 많이들 느끼실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무도 없어요? 뭘 배워야 하는지 그리고 배우는 방법을 찾았을 뿐 실제로 배우는 과정은 거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생각해봐요. 운전을 배우려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그렇죠. 차도 필요하죠. 네, IQ가 굉장히 높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좋은 선생님도 아니고 엔진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도 아니에요. 운전을 많이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배우는 거의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운동이든 요리든 우리가 뭐 요가를 하든 아니면 뭐 악기를 배우든 심지어 직장에서 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누가 잘 가르쳐줘도 우리가 그 일을 잘하기 위한 기술과 능력을 정말 내가 터득을 하려면 직접 시행착오도 다 겪어보면서 그 일을 실제로 많이 해봐야 돼요. 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는 없다. 스스로 깨닫는 것을 도울 뿐이다. 천문학자 갈릴레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영어 공부에 관심도 많고 돈도 많이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잘 배워지지 않는 것은 영어라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배우는 여러 가지 것들과 다르다고 생각해서예요. 춤, 노래, 그림 그리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운다라고 하지 공부한다고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머릿속에 담아놓기만 하는 지식이 아니죠. 언어도요.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활용하는 도구예요. 어디를 가기 위해서 하는 운전처럼요. 영어로 여러분이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그 순간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에는 우리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대화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공부를 해서 암기하고 있는 문법이나
표현이나 단어를 그 순간에 구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는 이미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말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말들은 어떻게 해서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책을 보고 강의를 듣고 이해를 하고 있어서? 아니죠. 보고, 듣고 말하기가 수십 번, 수백 번 반복이 되어서 이미 충분히 체화가 된 말들이에요. 우리가 자전거를 타는데 원심력과 관성에 대한 지식으로 타는 거라면 물리학자들이 세상에서 자전거를 제일 잘 타게요? 근데 그게 아니죠. 몸에 배어있는 감각으로 타는 거예요. 영어를 배우는 것은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영어를 배우는 것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면서 배우는 그 어떤 것과도 다르지가 않아요. 언어학자, 전문가가 될 게 아닌 이상 규칙과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보다 실제로 많이 사용을 해서 감각을 익히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근데 이쯤 되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요, 선생님, 저는 영어를 쓸 기회가 평소에 너무 없어요. 영어로 얘기를 할 대화가 상대가 없는데 어떻게 연습을 해요? 축구 선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축구 선수가 당장 뛸 경기가 없다고 운동을 안 하나요? 군인이 당장 싸울 적이 없다고 훈련을 안 받나요? 여러분이 영어로 누군가와 대화를 할 일이 있다면 그거는 연습할 기회가 온 게 아니라 그게 실전이에요. 그렇잖아요. 물론 그 실전의 경험을 통해서도 연습 효과를 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운동선수가 경기를 위해서 평소에 헬스장 가서 근력을 키우고 개인 연습을 하는 것처럼 군인이 전투를 대비해서 평소에 훈련을 하는 것처럼 영어도 그 대화를 하게 되는 실전의 순간을 위해서 우리가 평소에 할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궁금해지는 게 연습은 어떻게 할까요? 도대체 영어를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궁금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의 80%가, 아니다. 80%는 아니고요. 90%가 이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돼요라고 하는데 그 방법을 안 받아들여요. 그 이유는 그 방법이 쉽거나 빠르거나 편리하거나 즐겁거나 특별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엄청 귀찮고 힘들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얘기를 여러분이 들어야 하는 것처럼 굉장히 지루한 과정이거든요. 근데 사실 누구나 마음속 깊게는 알고 있어요. 물론 그렇겠죠. 다른 언어를 배우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늘 뭔가 찾고 있어요. 그래도 뭔가 좀 마법 같은 비결이 있지 않을까? 게다가 더 최악인 건 우리가 이런 기대를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쩌면 여기 중에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브랜드를 선택하면 영어가 해결된다. 이 선생님을 선택하면 영어가 해결된다. 이 방법을 알면, 이렇게만 하면 영어가 해결된다. 많이 들어보셨죠? 물론 어떤 새로운 방법이 있으면은 그게 새롭기 때문에 처음에는 재밌어요. 이거다 싶기도 해요. 그리고 영어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만 해도 많이 늘어요. 처음에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세상의 모든 게 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뭐든지 뭘 하든 처음에는 다 재밌잖아요. 심지어 삽질도 처음 해보는 몇 번은 재밌을걸요? 근데 재미가 없어지는 시점이 있어요. 왜 재미가 없어지죠? 뭔가를 배우는데 처음에는 재밌다가 왜 재미가 없어져요? 그렇죠? 힘들어질 때, 어려워지기 시작할 때 재미가 없어져요. 우리가 이렇게 스마트 시대에 지금 살고 있으면서 생활이 여러 가지로 많이 편리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버릇이 나빠진 걸까요? 이렇게 뭐든지 간편하고 빠르고 수월하게 그리고 즐겁게 해야만 하는 그런 병에 걸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자주 해요. 제가 영어를 배우는 학생분들에게 가장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어요. 나보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내가 모르는 어떤 비결을 알고 있어서도 아니고 나보다 똑똑해서는 더더욱이 아니다. 나보다 먼저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나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한 것일 뿐이다. 사실이에요. 완전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전적으로 받아들여야만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에요. 뭔가를 잘하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비결을 알고 있어서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재능을 타고났다고 믿고 싶은 게 우리의 심리예요. 근데 이 심리는 비록 자연스러운 반응일지 몰라도 반드시 극복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들만큼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만 스스로 만들어 놓는 것뿐이에요. 물론 타고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어떤 성향을 타고났어도 그거를 실질적인 기술과 능력으로 개발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기 나름이에요. 나는 똑똑한 게 아니다. 문제에 대해서 더 오래 고민하는 것일 뿐이다.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제가 문장을 좀 하나 보여드릴게요. 문장을 좀 보여드릴 테니까 저 빈칸의 내용을 여러분이 직접 한번 채워보세요. 나보다 성공적인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은 무엇을 한 사람일까요? 먼저 시작한 사람?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게 거의 다 맞는 말들일 거예요. 그런데 관점에 따라서 느껴지는 게 많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보다 성공적인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은 하기 싫은 일을 나보다 더 많이 한 사람이다. 사실이에요. 오, 완전 사실이에요. 쉽고 즐거운 시간만을 보내면서 뭔가 의미 있는 결과를 바라는 것은 어린아이의 마음이죠. 성숙한 어른이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하기 싫고 어려운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하는 거겠죠. 제가 어학원에서 현장 강의를 하다가 인터넷 강의로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배울 것도 엄청 많았고요. 시행착오도 굉장히 많았어요. 처음에는 카메라를 보면서 얘기하는 것조차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당시에 제가 일을 하고 있던 어학원에 출퇴근을 하는 그 시간을 인터넷 강의를 준비를 하는 데 쓰기 위해서 일주일에 이틀, 3일 강의를 마치고 집에 안 갔어요. 학원에 남아서 다음날 새벽 4, 5시까지 촬영과 편집을 연습하고 의자 3개를 붙여놓고 2, 3시간 자고 일어나서 강의를 이어서 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어떻게 했나 싶지만 사실 지금도요. 매일 많은 시간을 고민하고 계획하는 데 쓰고 있어요. 그리고 밤새 촬영과 편집을 하는 날도 많고요. 심지어 잠을 이틀에 한 번 자는 그런 주도 있어요. 주변에서 많이 해주는 얘기가 무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쉬엄쉬엄 해. 괜찮아. 지금도 잘하고 있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니까 괜찮아. 무리하지 마. 무리하지 마. 무리하지 마. 제가 이 말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비록 우리가 서로를 아껴주는 마음에서 물론 하는 얘기라서 감사하지만 우리가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 있어요. 변화와 성장은 언제나 우리의 한계점에서 이루어진다. 이건 어떤 유명하게 죽은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누구나 다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는 사실이에요. 변화와 성장은 언제나 우리의 한계점에서 일어나요. 그것도 한계점에 도달하면서도 아니고 그 한계점을 유지를 해야 돼요. 그 한계점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아마 운동을 본격적으로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 무리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혹시 여기 다이어트에 성공해보신 분들 계세요? 설마. 체중 감량에 성공한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가 보통 어떻게 했는지 그 방법에 관한 걸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면서 여러 번의 시도와 실패를 반복을 하다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중요한 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생각을 고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이렇게 고쳤어요.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보다 지금의 불행을 합리화해서 받아들이는 것을 더 편하다고 느끼지 말자. 되게 바보 같죠? 얼마나 미련해요. 그런데 사실 이 심리에 사로잡혀 있기가 너무 쉬워요. 그렇지 않나요? 저도 물론 이런 생각과 마음을 한순간에 정리한 건 아니에요. 사실 지금도 항상 속에서는 항상 갈등이 있어요.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자신과의 싸움이죠. 제가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오늘 처음이에요. 박수가 나올 줄 모르네. 게다가 영어 강의가 아닌 내용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더더욱이 해본 적이 없고요. 처음에 연락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 하기 싫다였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이런 자리에 나와서 서 있는 게. 지금도 겨우 서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섭고 힘들고 귀찮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컸어요. 그래서 바로 하겠다고 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기 싫고 어렵기 때문에 안 한다는 게 가장 바보 같은 이유예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꼭 전달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것들은 그동안 여러분이 견뎌온 어려움 덕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심지어 여러분에게 있는 그 마음의 상처들, 그 순간에 부러지거나 무너지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이루게 될 모든 일들도 하기 싫고 어려운 일을 얼만큼 견뎌내느냐에 달려 있어요. 2020년에는 우리 모두가 무리를 해서 다 같이 크게 성장하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십 대에 공부의 맛을 알았고 60대가 되어서는 가르치는 재미에 푹 빠진 문해교사 이성자입니다. 어린 시절 가끔 밥때가 되었는데도 맹물만 끓이는 날은 온 식구가 굶는 날이었습니다. 밥이 모자라 엄마만 굶는 날에는 저는 배가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며 슬그머니 부엌에 가서 맹물로 배를 채우는 가난한 집 맏딸로 철이 들어갔습니다. 15살에는 제가 생전 처음으로 돈을 벌어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도 학교에 갈 수 있겠다 하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너무 좋아 집에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큰 길가에 있는 시장 앞에서 아버지를 만나 그 돈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그 돈을 꼭 쥐고 있었던지 돈이 축축할 정도였습니다. 아버지는 별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돈에서 삼치 2마리를 사셨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근 40년 동안 삼치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공부에 대한 미련은 싹 버렸습니다. 저의 첫 문학 선생님은 어두운 거리에서 헌책을 파는 아저씨였습니다. 저는 카바이트 불빛 아래 사지도 않을 책을 뒤적거리며 그렇게 망설이고 있으면 뒷장이 떨어져 나간 책을 거저 주시며 책은 재산이라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그때 저의 즐거움은 책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직업은 거리에서 멸치며 채소를 파는 노점상이었습니다.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는 제품 공장의 시다로 미싱사로 그렇게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가 잘하는 일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열심히는 했습니다. 그때는 다 그렇게들 살았으니까요. 우여곡절 끝에 작은 구멍가게를 차렸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구멍가게는 슈퍼가 되었고 제법 장사가 잘 되니까 슈퍼바이저들이 저의 가게를 슬금슬금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제가 편의점을 하지 않으면 바로 앞에다 편의점을 차린다고 저를 반협박했습니다. 큰 고민을 하다가
은행 융자와 사채를 얻어 가게가 딸린 그 건물을 사게 되었습니다. 장사는 제법 잘 되었지만 빚이 얼마나 많은지 무서웠습니다. 그 빚을 갚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제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빚을 다 갚는 날이 왔습니다. 저는 그때 저에게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물어봤습니다. 수년 전에 전봇대에 영어를 가르쳐 줍니다 라는 그 빨간 글씨가 운명처럼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공부할 형편이 안 되었죠. 그래서 애써 외면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눈에 선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번호라도 알려고 가보았지만 그 전에 내렸던 비로 전화번호는 적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아쉬움이 기억이 났습니다. 저의 이러한 마음을 친구에게 얘기했더니 제 사정을 잘 아는 친구는 야, 학원은 어렵다, 비싸다, 야, 문예학교 한번 가보자.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공부를 문예학교에서 시작했습니다. 신나고 즐거웠습니다. 날마다의 삶이 정말 살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3시쯤 늦은 가을비가 내리는 때였습니다. 그때 편의점에는 손님의 발길이 뜸하고 저는 그때가 기회라 생각하고 열심히 영어 단어를 써봤습니다. 그때 청년 3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들어올 때 우산을 바꿔주는 그 순간을 제가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맞았습니다. 한 명은 망을 보고 2명은 카운터로 뛰어들어와 우산으로 저를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금방 머리는 터져서 피가 흐르고 가게는 난장판이 되었죠. 이렇게 맞다가는 죽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꾀를 내었습니다. 쓰러지는 척하면서 정말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하지. 죽을 것 같아. 그 강도들은 제 말을 들었는지 몇 번의 발길질을 더 하고서야 금고에서 돈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머리에서 흐르는 피와 피범벅이 된 저의 영어책을 보니 너무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이제 공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내 머리가 바보가 돼서 공부를 못하면 어떡해. 이런 마음에 얼른 영어 단어 3개를 외워봤습니다. 외워졌습니다. 그때서 정신이 들었습니다. 알바와 동생에게 전화하고 경찰에도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수술도 받았습니다. 지금도 날씨가 궂은 날이면 그 수술받은 그 상처가 근질근질거리기도 합니다. 강도도 속일 수 있었던 저의 쓰러지는 연기는 분명 명품 연기였다고 지금은 웃으면서 말할 수 있습니다. 5년마다 하는 인구조사에 학력난이 있습니다. 저는 중졸이라고 쓸 때도 있었고 간이 좀 커지면 고태라고 쓰는 저희 학력은 고무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날이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의 사촌의 교복과 까만 구두에 흰 양말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요? 저는 친구 따라 검정고시를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을 마쳤습니다. 드디어 저의 학력을 써먹는 날이 왔습니다. 제가 취직한 건 아니고요. 편의점 알바가 미성년자에게 실수로 담배를 팔았답니다. 그 일로 저는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쓰게 되었죠. 학력을 묻더군요. 당당하게 고등학교요 대답했는데 경찰관은 고동학교라고 오타를 쳤습니다. 고등이든 고동이든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당당한 고졸이니까요. 저는 방송대 영문과에 입학했습니다. 정말 죽을 똥 살 똥 공부했습니다. 3학년 때는 대상포진에 걸려서 2년 동안
병원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졸업한 이 동기들은 하나둘 취업을 하거나 영어 학원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는 공부가 너무 좋아 편의점도 접은 백수였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 따라 일주일에 2번씩 도서관에 가서 공부했습니다. 팔자에도 없는 취준생이 된 것이죠. 2011년 6월 정말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날이 왔습니다. 문예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영분쌤은 사정이 생겨 더 이상 문예학교에 갈 수 없으니 제가 대신 그 일을 하면 어떻겠냐고 말했습니다. 날아갈 듯이 기뻤습니다. 정말 날개가 있으면 날아갔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날 여러 가지 생각에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문예학교 학습자들의 꿈은 글을 잘 읽고 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글을 알기 전에는 주눅이 들었지만 글을 알게 되니까 당당하게 세상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다음 세상에 태어나면 꼭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일일 교사와 보조 교사를 체험하게 해드렸습니다. 자랑스러운 저희 제자 영금님은 자신의 이야기를 시로 써서 상을 탔습니다. 당당하게 전국 1등을 했습니다. 시의 내용은 글을 몰라서 사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일과 자신처럼 글을 모르는 사람에게 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내용입니다. 70세가 넘은 동희님은 6월의 넝쿨장미처럼이라는 시를 쓰셨습니다. 그 시는 창작곡이 되어 CD로도 나왔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졸업이냐며 솜사래를 치시던 80세 인서님은 졸업장을 받던 날 눈시울을 붉히시면서 평생의 한을 푸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분들의 고백은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제 삶에 위로가 되었고요. 제 삶에 기쁨이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저의 미래가 궁금하지 않습니다. 제가 자존감이 낮아 학력을 말할 때마다 거짓말을 했던 과거의 저는 더 이상 없습니다. 가끔씩 성공한 사람이 부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문예학교 동창생 중에 멀 씨는 지금은 미국에서 큰 사업체를 2개나 운영하는 사장님이고요. 써니는 3대째 내려오는 식당의 회장님이기도 합니다. 수자는 기농에서 마을의 지도자로, 소피아는 큰 미용실을 운영하는 원장님으로 각 분야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의 멋진 동창생들은 그래도 뭐니 해도 이성자가 제일 성공했다고 말해줍니다. 학습자 중에서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너무 심해서 주변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릴 정도였습니다. 그분은 안 돼요, 못해요, 몰라요가 입에 배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할 수 있어요, 하면 돼요라고 말했죠. 저의 마음과 그분의 형편을 담은 시를 한 편 드렸습니다. 이 시는 제가 쓴 시입니다. 그분은 한참을 읽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분의 빠른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초등학교 학력을 취득하고 지금은 대학생이 됐습니다. 가끔씩 보내오는 카톡의 문자를 보면은 이분이 정말 많이 변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정도입니다. 저처럼 그분의 삶도 크게 변할 것입니다. 아니면 벌써 변했는지도 모르죠. 문예학교는 삶의 질을 바꿔주는 정말 대단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9년차 운해학교 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올해 65세가 되었습니다. 좋은 시절은 다 갔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지금이 가장 즐겁고 행복하며 정말 살만한 세상에 제가 있는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이 제 인생에서 황금기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그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노트 얘기를 하러 신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그 노트 관련해서 한번 노트 때문에 죽다 산 적이 한 번 있고요. 그 결과 이상한 능력이 생겨가지고 한 2주면은 책을 한 권 쓸 수 있는 이런 이상한 능력이 생겼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저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아마 다 그런 능력이 있는데 다 서로 감추고 이러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천재와 그 다음에 천재가 만들어내는 시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과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천재예요. 그 천재의 벽을 제가 넘을 수가 없었는데요. 어느 날 그 사람도 사람이라는 걸 생각하게 되면서 제가 이제 그 사람들의 그 뒷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노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천재를 천번 봐도 재수 없는 놈 이런 것이 아니고 천재란 시대를 열어내는 사람, 그죠? 1등은 그 시대에 적합한 사람, 그죠? 그러나 천재는 시대를 열어가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모두 천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세상을 바꾸는 시간을 우리 같이 갖고 있잖아요. 세상을 바꾸는 것은 왜 바꾸죠?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낼 천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세바시와 같은 이런 강연이 허구한 날 일어났던 시대가 있어요. 그게 17세기의 유럽입니다. 유럽에는 요즘은 조금 이상한 의미로 쓰입니다만 살롱이 있었고요, 클럽이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연사들이 모여들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모였어요. 의사도 오고 법률가도 오고 문학가도 오고 대장쟁이도 오고, 그래가지고 서로의 새로운 생각을 마구 얘기하던 그런 토론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요, 얼마나 재미난 말, 새로운 말, 신기한 말을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하나씩 비장의 무기를 갖고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이 비망록입니다. 커먼 플레이스 북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비망록에는 사람들이 저 사람 얘기도 내 것, 내 얘기도 내 것, 그래가지고 그 노트에다 쓴 거는 다 자기 거예요. 그리고 기회를 봐서 적절한 말을 찾아가지고 떠드는 거죠. 그러면 박수를 받는 것이고요. 이랬던 시대에, 이 시대의 사람들이 전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노트를 쓰면서 점점 지적인 그 흥분 상태로 간 거예요. 그러면서 18세기가 오고 19세기에 과학 만능의 그 발명의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시대를 열어낸 천재가 있었다고 하면은 사실은 천재와 시대 사이에는 노트가 매개체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트가 만든 천재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보세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노트는 뭐 여러분들 너무나 유명하죠. 좌뇌 우뇌 어쩌고 얘기하는 거. 여기 있는 존 로크는 사실은 그 아까 말씀드린 커먼 플레이스 북에 그거를 갖다 목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책을, 방법론을 쓴 사람이에요. 아이작 뉴턴 완전히 노트 광이에요. 노트 광이죠. 여기 글씨 쓴 거 보면 예사롭지 않죠.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에요. 아인슈타인, 그죠? 노트 어마어마하게 쓴 사람이에요. 노트를 쓰다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라이프 기자가
그의 마지막 장면을 찍었는데 그 책상에는 아직도 계산하던 노트가 있었습니다. 예술가들 중에서 미친 듯이 쓴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흐 같은 사람은 10년 동안에 유화를 1000점을 그렸어요. 동시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편지들을 썼죠. 도스토옙스키, 그죠? 거의 100회로 쓰면 좋을 만한 소설을 이렇게 뻔뻔스럽게 써가지고 우리들을 당황하게 하는 이 사람, 그죠? 좀 정상이 아니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재들이 시대를 열었다. 그런데 보십시오. 노트를 썼던 그 광기 어린 노트의 세월이 이 천재들을 만들어내지 않았을까요? 자, 제가 그래서 아이작 뉴턴이 노트를 써서 천재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약간 안 믿어요. 에이, 원래 천재지. 천재가 노트를 썼겠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의 사례를 들어줄게요. 여기 있는 이 사람은 학교를 안 다녔습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빼기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과학자가 됐는데요. 마이클 패러데이입니다. 영국의 20파운드 지폐에 그 얼굴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이클 패러데이는요, 14살 때부터 재본을 했는데 마이클 패러데이의 일생에 결정적인 변화가 생긴 것이 21살입니다. 그때 그 재본소에 들렀던 어떤 신사가 패러데이가 너무나 성실하고 잘 만들어주니까 티켓 4장을 줬어요. 바로 이 세바시 티켓이죠. 4장을 줬어요. 패러데이가 맨 앞자리에 앉아서 그 유명한 험프리 데이비라는 화학 교수의 강연을 듣습니다. 맨 앞에서 다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안 받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다 받았어요. 받아 쓰고 나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패러데이가 그거를 제본을 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제본이잖아요. 4권의 제본을 만들고 크리스마스 전날 험프리 데이비 교수한테 편지를 씁니다. 존경하는 교수님, 저는 제본공 패러데이입니다. 저는 학교를 안 다녔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저는 너무나 감동했습니다. 저를 제발 조수로 써주십시오. 제가 가서 유리병을 닦겠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데이비는 패러데이를 조수로 씁니다. 패러데이는 그때부터 그 장인의 솜씨로 실험장치를 일일이 다 만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기의 은사인 험프리 데이비를 능가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기 있는 이 기록물은 패러데이가 만들었던 그 노트인데요. 이거는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아시죠? 지금 발전기, 모타 이게 다 패러데이 덕분에 저도 패러데이 덕분에 KTX 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러한 것의 발견의 순간인데요. 전류를 통과시키면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는데요. 거기 패러데이는 그 옆에다가 쇳가루를 뿌려가지고 이와 같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발견의 순간을 찍어낸 노트입니다. 이것이 번호가 몇 번입니까? 11894번. 한 페이지에 3번씩 가니까 지금 현재 패러데이는 4000페이지의 연구 노트를 쓰고 있는 중인 것이죠. 이런 와중에 이 결정적인 순간에 패러데이는 지나치게 화학 물질을 많이 마셔가지고 기억상실증이 걸립니다. 그러나 그 기억상실증도 패러데이는 노트로 극복해 나가는 것이죠. 정말 패러데이를 살펴보면 정말 노트가 신비한 놈이구나. 그죠? 학교를 안 간 것도 기억상실증도 다 넘어서 패러데이는 마침내 빅토리아 여왕이 그렇게 상을 주려고 해도 다 거절하고 영국 로얄 아카데미의 회장으로 2번이나 추천된데 스스로 거절하는 그런 아주 자존심 넘치는 그런 사람으로 영국의 길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노트 잘 써주시나요? 아니죠. 숙제 나오면 어떻습니까? 미루죠. 미루고 제출 바로 그 순간에 후딱 써서 마치 배설물처럼 딱 교수님한테 교수님은 그 배설물을 받아가지고 좋아하죠. 그죠? 점수 매기고. 왜 그럴까요? 노트 쓰는 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그래서 노트를 쓰는 것을 막는 심리 현상이 있답니다. 이걸 블록 현상이라고 그러는데요. 내가 노트를 쓰는데 노트를 잘 안 써진다 그래서 블록 현상은 아니에요. 노트가 안 써져요. 글이 안 써지는데 괴로워요. 고통이 오면 블록 현상이에요. 괴롭지 않으면 괜찮아요. 여러분들 안 괴로워 괜찮죠? 그러면 아니에요. 근데 혹시 이 자리에 괴로운 사람이 있으면 블록 현상이에요. 이 블록 현상은 사실 여러분들한테도 아마 왔다 가고 왔다 갔을 거예요. 저한테도 이 블록 현상이 찾아왔었습니다.
제가 한동대학교 처음 왔을 때 그때는 제가 꽤 잘 나가는 과학자였어요. 저 굉장히 교만한 놈이었어요 그때. 그랬는데 한동대학교 와가지고 제가 이제 오만 일에 약방의 감초처럼 나대다가 연구를 등한히 했어요. 그리고 연구는 제가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 3년 후에 제가 책상에 앉아서 연구를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는 거예요. 맨 처음 불안했어요. 내가 연구를 못하는 사람이 됐나? 성대를 잃은 가수처럼 느껴지는 거 있죠. 절망이 오는데 아닐 거야. 사실이야. 그러다 마침내 제가 이제 내가 끝났구나. 갑자기 저한테 그 우울감이 밀려오면서 너는 살 필요가 없는 놈이야 라는 내면의 목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했어요. 더 괴로운 건 뭐냐면 수업을 가서 하는데요. 제가 물리학을 가르치는데 제 물리학이 인기가 폭발하는 거예요. 애들이 와가지고 교수님 짱이에요. 그러면 딱 저는 돌아서면서 너란 게 교수야? 연구도 못하는 게 강의나 뻔질나게 하고 그러면서 저를 저주했어요. 집에 들어와가지고 제가 베개를 얼굴에다 묻고 소리를 못 내고 펑펑 울었어요. 그렇게 절망의 나날이 지나가는데 5월달이 됐어요. 5월달 장미꽃이 막 피어나는 축제가 열렸어요. 저는 그때 문을 걸어 잠그고 죽기를 결심하고 유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어린애가 앞으로 이 못난 아버지, 없어진 아버지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할까, 얼마나 원망을 할까. 그때 내가 이 아이가 그래도 살다 보면 그 못난 아버지가 이렇게 살다 이렇게 죽었구나 이해할 수 있게 글을 한번 쓰자. 그러면서 저의 첫 기억부터 썼습니다. 처음 어렸을 때 아장아장 걸어 나와서 문을 열었는데 문 밖에 세상이 있더라고요. 그것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막 글이 쏟아져 나오는데 웃고 울고 미친놈처럼 막 쓰는 거예요. 한 줄도 못 쓰던 글을 막 쓰는 거예요. 밥도 안 먹었습니다. 잠도 안 잤습니다. 3일 밤낮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뭉개로 때린 것처럼 온몸이 탈진이 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대로 쓰러져 있다가 차를 몰고 흥해라고 읍이 있습니다. 글로 나갔어요. 조그만 재래시장이 있었는데요. 그 재래시장에 갔더니 할머니 한 분이 땅바닥에다 깻잎을 팔고 있었어요. 너무나 힘이 다리가 풀려서 그 할머니 옆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니 얼굴을 봤더니 까맣게 걸렸는데 주름살이 그냥 자글자글 하세요. 그 주름살을 보는 순간 이 할머니는 얼마나 죽고 싶을 때가 많았을까? 차라리 이 할머니하고 나하고 인생을 바꾸면 어떨까? 죽는 거 대신 내가 여기서 깻잎을 팔고 할머니가 강의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건데 그 순간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퍼뜩 때렸어요. 머리를 탁 치면서 그렇지, 인생이라는 게 바꿀 수가 없는 거네. 그러면서 저는 위대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살아내는 게 위대한 거구나, 이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한테 1년의 집행유예를 했습니다. 사형은 면해준다. 그 대신에 네가 1년 동안에 연구 능력을 한번 회복해봐라. 살아내면 된다. 그렇게 하고 1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때 이후에 그렇게 3일, 4일을 밥도 안 먹고 몰아서 글을 쓰는 능력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 능력을 마음껏 활용하면서 여지까지 살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그렇고 저는 죽었다 살아났지만 블록 현상은 언제든지 왔다 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너무나 괴로워하면 안 됩니다. 노트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천재를 꺼낼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꺼내기 위해서 몇 가지 팁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자체로 또박또박 쓰십시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생각이 막 폭발할 때 여러분들 못 씁니다. 그때 오히려 더 천천히 정자체로 또박또박 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 생각의 폭풍이 글과 함께 동조가 일어나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쓴 글이란 말이냐 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여기 있는 이 글은 뿌앙카레라는 수학자인데요. 이 수학자는 무의식적인 수학을 했던 사람이에요. 하루에 4시간만 수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시간은 무의식에 던졌던 사람인데요. 여기 옆에 있는 것처럼 완전히 무의식에 그 난무하는 생각을 점처럼 찍은 것이 있죠. 그러나 그가 글을 쓸 때는 이렇게 니트하게 썼어요. 노트는 이렇게 또박또박 잘 써야 될 이유가 또 있습니다. 노트는 왜 쓰는 거냐면요, 다시 읽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노트를 또박또박 쓰고 나서 언제든지 그거를 펼쳐내면 그 생각하던 그 순간으로 여러분들이 시간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Think about thinking.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뭐라 그러죠? 메타인지라 그러죠. 메타 코그니션.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을 초월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낼 수 있습니다. 천재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여러분들 에디슨이 그런 말 했죠.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님이 오셔야 돼요. 영감님, 인스피레이션,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1%의 영감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매일매일 잠도 자보고 뭐 여러 가지를 하죠. 그러나 99%의 노력,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는 땀 흘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시보다 강한 땀 흘림. 노트를 쓰는 것은 정말 육체 노동이죠. 이 육체 노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천재까지 다가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쓰다 버린 노트 너무 많죠. 그래서 노트 사기가 너무 두렵지 않습니까? 노트를 끝까지 쓰는 팁, 그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노트를 사는 순간 20%를 무조건 쓰세요. 20%를 쓰고 나면 그 노트를 버리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위대한 천재들은 그 노트의 20%를 처음에 격정적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노트는 절대로 버릴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큰 노트, 멋진 노트, 비싼 노트 좋아하시지 마시고요. 수첩을 사용해 보세요. 이것은 찰스 다인 같은 사람들이 썼던 기법인데요. 몰스킨 수첩인데 지금 기자 수첩만 해요. 근데 다윈은 옆으로 글씨를 썼습니다. 저도 다윈의 수첩을 공부하다가 저도 한번 해봤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보고서 하나를 수첩 하나로 끝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천재가 굉장히 깊은 곳에 있으면 굴을 파 들어가야 되겠죠. 좁고 깊게 들어가십시오. 좁고 깊게 들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조그만 수첩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집중력이 일어나고요. 꼼꼼히 쓰게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모든 노트에 쓰는 비결이 수첩에 녹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입니다. 저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천재를 신이 우리들한테 주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천재를 꺼내야 됩니다. 교육은 꺼내는 거죠. 이듀스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의 교육은 집어넣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꺼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쉬운 일이죠.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노트로 우리는 천재의 그리고 새 시대를 열어낼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일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태훈입니다. 이제 저를 보시고 저 친구는 누군가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제 처음 뵀으니까요. 이게 이제 저 앞에서 빵긋 웃고 있는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20년도 더 된 민족사관고등학교 입학식 화면인데요. 저는 이제 저를 소개를 할 때 가장 먼저 민사고 수석이라는 설명으로 이제 설명을 드려요. 그러면 정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본인 입으로 저런 얘기를 하는구나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이제 뭐 입학이 수석이냐 졸업이 수석이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입학도 수석이고 졸업도 수석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 반응이 더 격해지세요. 와, 이렇게. 제가 왜 뜬금없이 갑자기 이런 이야기로 이제 이 얘기를 시작을 했느냐 하면 사실 요새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공부 관련해서 뭐
지금 이렇게 공부를 계속해서 미래형 인재가 될 수 있는 건지, 또 성인이 입장에서는 내가 뭔가 공부를 계속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뭐 내가 공부한 것들 검색하면 다 나온다 그러고, 뭐 인공지능이 대체한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 중에 또 나 유튜버 할 건데 공부 안 하고 게임 잘해야 된다고 이제 이런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고민들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를 오늘 이제 민사고 수석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답게 미래의 공부와 사회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해요?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하나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저는 사실 답을 압니다. 답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공부를 잘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럼 반대로 왜 공부를 잘 못하게 되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뭐 머리가 나빠서 아니면 집중력이 떨어져서, 일단은 이거부터 먼저 볼게요. 자, 뭘 하고 있는 것 같나요? 공부를 하고 있죠,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부냐라고 하면 정답은 모른다예요. 우리는 공부를 생각할 때 뭐 책, 수업,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제가 증거를 들어드리면 우리 보통 뭐 공부 많이 했어? 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답하나요? 나 4시간이나 공부했어. 나 책 한 권 다 읽었어. 나 문제집 20장이나 풀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보면은 공부를 책과 수업의 시간과 양으로 묻고 답합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문제는 뭐냐?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공부를 못하게 되는 지점이라는 겁니다. 공부를 책과 수업이라고 오해하는 순간 평생 공부가 힘들어지고, 그리고 우리 이 부모님과 부모 자식 간의 20년 공부 전쟁이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게 공부가 아니라고 하면 도대체 이제 무엇이 공부냐? 뭐를 했을 때가 공부고 뭐를 했을 때가 아니냐? 사실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정말 열심히 해요. 근데 공부가 아닌 것을 하고 있으니까 실력이 원하는 만큼 늘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거 봐, 난 역시 머리가 나빠. 이렇게 돼요. 이렇게 가고요. 그게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 이번 생은 망했어.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거든요. 자, 그럼 공부가 뭐냐? 놀랍게도 국어사전에 답이 있습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시면요, 공부는요, 학문이나 기술을 배우고 익힘, 이렇게 나와요. 근데 학문이나 기술은 목적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배우고 익히는 거예요. 배운다랑 익힌다 두 가지를 하면 공부를 한 거고요. 이 두 가지를 안 하면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배운다와 익힌다의 차이를 정확히 알면 공부를 정확히 아시는 거고,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공부를 잘하게 됩니다. 자, 먼저 배우는 건 뭐냐? 배우는 건요, 무조건 밖에서 들어옵니다. 밖에 있는 것을 나의 오감을 통해서 습득을 하는 것. 몰랐던 거를 알게 되면 난 배운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미역국을 끓였는데 맛이 없는 거예요. 밍밍해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럴까 하다가 찾아봤죠. 그랬더니 참치 액젓을 한 숟가락 넣으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 넣었죠. 맛있어지더라고요. 저는 방금 공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참치 액젓을 넣었을 때 감칠맛이 좋아지는지 몰랐잖아요. 근데 알았죠. 저는 방금 공부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익힌다는 건 뭐냐? 익히는 거는 방금 내가 배운 거 있죠. 내가 습득한 거. 이거를요, 내 걸로 이해해서 만들어서 활용하는 거예요. 이게 익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미역국에 참치 액젓을 넣었어요. 맛있어요. 그래서 혹시 생선 조림에도 넣으면 맛있을까? 조금 넣었더니 맛있어요. 저는 방금 또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참치 액젓을 넣으면 감칠맛이 좋아진다는 거를 이해하고 활용을 했잖아요. 그럼 저는 익힘을 한 거예요. 공부를 했죠, 방금. 이것이 공부입니다. 이 과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공부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어려운 퀴즈를 하나 내보자면, 핸드폰으로 웹툰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부일까요, 아닐까요? 그러면 제가 원래 이 설명을 안 드리고 이 질문을 드리면요, 당연히 공부가 아니라고 하시는데요. 지금은 아니라고 하고 싶은데 아니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제 이런 생각이 드세요. 사실 답은요, 모른다예요. 왜냐하면 뭐 핸드폰으로 웹툰을 보고 있든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든 내가 그 시간을 통해서 몰랐던 거를 뭔가를 알았다.
그리고 그 안 것을 내 걸로 만들어서 뭔가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응용할 수 있게 됐다. 이러면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웹툰을 보고 게임을 하는 전과 후가 달라진 게 없다. 그러면 공부 안 했죠. 사실 내가 책을 보고 있든 수업을 듣고 있든 만화를 보고 있든 뭐 영화를 보고 있든 행동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내가 뭐를 새로 알았고 내가 그걸 어떻게 내 걸로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그리고 그 생각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하면서 하느냐 안 하면서 하느냐 이게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판별합니다. 공부를 잘하게 되는 좀 더 프랙티컬하게 마법 같은 질문을 알려드릴게요. 어제 몇 시간 앉아 있었니? 뭐 강의 몇 시간 들었니? 뭐 책 몇 장 봤니? 이거는 나한테 하는 질문도 똑같아요. 내가 만약에 어제 공부를 했다. 근데 나 어제 몇 시간 공부했지? 나 어제 인강 몇 개 들었지? 나 어제 책 몇 장 봤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건 공부 질문이 아니에요. 공부 질문을 이렇게 바꿔주세요. 나 어제 공부해서 나 뭘 새로 알게 됐지? 그리고 이 새로 알게 된 거를 나라면 어디에 어떻게 활용할까? 이게 공부 질문입니다. 지금 한 5분 정도, 이제 6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6분 지나면서 몰랐던 거 뭐를 새로 알게 되셨어요? 그리고 그거를 만약에 나라면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을까? 방금 이 생각한 거 있죠? 그 생각을 듣는 순간 머리가 그쪽으로 쓰여요. 이 머리가 뭐냐면요. 우리가 그렇게나 많이 들었던 공부머리입니다. 공부머리라는 게 좋은 아이들은 이 머리가 열려 있어요. 그래서 뭘 하든 배우고 익히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막 합니다. 이 습관이 들어있는 것이 학습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책상에 1시간씩 잘 앉아 있는 게 학습이 아니고요. 이 생각, 이 사고 방식이 습관이 들어있는 게 학습입니다. 그리고 이 학습 습관을 가지고 성장을 해서 이제 어른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든 지금 저의 강연을 듣고 있든 밥을 먹고 있든 저처럼 미역국을 끓이고 있든 계속 공부를 합니다. 습관적으로. 이것이 평생 학습이에요. 평생 공부고. 우리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나이 드니까 이제 머리도 안 돌아가고 다시 공부하려고 책은 폈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이제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게 평생 공부, 평생 학습이 아니고요. 이 습관이 들어있는 게 평생 공부, 평생 학습입니다. 제가 이제 길 가다가 우리 전단지 많이 봤잖아요. 근데 어느 전단지를 받았는데 어떤 전단지는 보니까 눈에 되게 잘 보이는 거예요, 내용이. 그리고 어떤 전단지는요, 뭐라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잘 만든 전단지를 이렇게 보는데 이게 이래서 이렇게 해서 잘 보이는구나. 나중에 내가 발표자를 만들 때 이런 방법 쓰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진짜 저의 이제 실제 경험담입니다. 그러면 전단지 받으면서 공부한 겁니다. 그리고 꿈을 꾸다가도 배우고 익혀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요. 24시간 공부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을 보면요. 이게 자기도 모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이제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아도 이 아이는 뭔가 그 속에서 뭔가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성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명동거리거든요. 우리는 지금 똑같은 명동거리를 봤어요. 근데 누구는 간판 얘기를 하고요. 누구는요, 아줌마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각자의 스타일대로 그 스타일의 필터를 통해서 내가 배우는 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타고나는 나의 캐릭터거든요. 똑같은 걸 봐도 이렇게나 달라집니다. 그리고 자기 스타일대로 계속 배우고 익히는 거를 반복하다 보면 내 스타일이 생겨요. 그러면 내 관점이 생기고요. 내 의견이 생깁니다. 그리고 남들이랑은 다른 나의 특징이 생겨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사실은 그 미래 사회의 성공의 열쇠 중 하나라고 하는 개인 브랜드의 초석이 됩니다. 남들과는 다른 그것, 나의 알맹이. 이것이 이렇게 배우고 익히는 걸 하면서 생겨납니다. 자, 이분 유재석 씨는 공부를 잘한 분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분은 배우고 익히는 걸 잘하는 분이실까? 엄청나게 잘하는 분이시죠. 그럼 뭘 배우고 익혔냐? 방송을 배우고 익혔죠. 방송을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익혀서 대체될 수 없는 캐릭터가 됐잖아요. 자, 이분들 공부를 잘하는 분들일까요? 공부를요,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분들 중에 한 명이에요. 왜냐하면 뭘 공부했습니까? 이게 쇼 비즈니스의 아티스트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춤 배워야죠. 노래 배우고 익혀야죠. 방송 익혀야죠. 영어 해야죠. 언변해야죠. 다 해야 돼요. 그거를요,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독보적인 캐릭터가 됐죠.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분들이에요.
아마 많이 모르실 텐데 유튜버세요. 그 새를 야생 그 조류를 찍어가지고 24시간 찍어서 다큐멘터리를 올리시는 분이신데요. 이분 공부 잘하는 분이실까요? 엄청 잘하는 분이시죠. 새를 공부하셨죠. 그렇죠. 새를 공부하셨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냥 야생 조류를 찍어가지고 혼자 올리시는 것만으로 지금 15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로 성장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국민 배우, 뭐 국민 가수, 국민 드라마 이런 국민 시리즈가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대중매체가 아니고 SNS나 뭐 유튜브나 이런 개인 미디어를 통해서 각자 정보를 습득하다 보니까 내 스타들이 있어요. 나만 팔로우하는 유튜버, 뭐 나만 팔로우하는 인스타그래머, 뭐 나의 최애 스타 이렇게 나만의 스타로 세상이 바뀌고 있고 이런 미디어에서 얼마나 인정을 받느냐에 따라서 사회적인 척도가 바뀌는 정말 신기한 부분인데 이렇게 배우고 익히는 거를 내 스타일대로 계속 해 나가면 나는 뭘 좋아하고 나는 뭘 하면서 살고 싶고 나는 왜 사는지 나의 존재의 이유는 뭘까 이거에 대한 답이 얻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쭉 공부하면서 자란 아이들이 그 우리 부모님들께 하는 질문 3종 세트가 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면 뭐라고 합니까? 엄마 나 대학 어디가 그래요. 그럼 대학을 갔어요. 그럼 이제 뭐라고 합니까? 엄마 나 회사 어디가 그래요. 그럼 이제 회사를 갔어요. 그럼 이제 정말 결정적인 질문을 날립니다. 뭐라고 할까요? 엄마 나 결혼 누구랑 해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요 비단 우스갯소리가 아니라는 걸 아시는 분들은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 33살 때였을 텐데 어느 날 문득 나는 뭘 하고 싶을까? 나는 뭘 좋아하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얻었던 답은 나는 누군가의 그 본질, 그 누군가의 캐릭터를 발견해서 그 사람이 그 캐릭터대로 살게 만드는 걸 도와주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스타일, 그 사람의 존재 이유대로 살게 만드는 걸 도와주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신나고. 제가 지금 파라스타라고 하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소셜미디어랑 커머스를 합쳐놓은 그런 사업인데요. 내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를 분석해서 나를 분석을 해줘요. 내가 뭘 좋아하고 나는 어떤 스타일이고 어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맞는 상품을 추천해서 내가 그거를 판매할 수 있게 하는 홈 비즈니스 사업입니다. 잘 보시면 제가 좋아하는 거, 제가 사는 이유, 제가 생각하는 저의 존재 이유와 일맥상통하는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춘기를 맞은 우리 자녀분들과 이제 부모님들이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춘기를 맞은 자녀와 부모님의 스타일과 캐릭터를 분석해요. 그래서 이것이 서로 상충하지 않고 서로 이제 빛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동화된 인공지능 컨설팅 서비스를 지금 런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것도 제가 원하는 바와 또 같은 맥락으로 가고 있어요. 사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공부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배우고 익히는 걸 통해서 내 스타일이 잡히고 내 캐릭터가 생기고 내가 뭘 좋아하고 나는 왜 사는지 그거에 대한 깨달음을 얻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계속하면서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 이것이 진정한 공부의 힘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것이 개인 브랜드가 돼가지고 이제 미래 사회에서 나를 도와주고 내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소셜 미디어에서 만나면서 또 일들이 또 새로 생기고 이런 과정들이 공부로부터 시작을 했지만 미래 사회의 성공 요인으로 계속 이어지는 공부를 배우고 익히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는 순간 나에게 발생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민사고 수석 공부부터 시작해서 미래 사회까지 진짜 많은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러분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